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나비 효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나비 효과는 제가 준비한 자료, 일단은 어떤 이유로서 준비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 경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어떤 자산을 미리 사놓으면 우리는 내년에 그래도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지금 주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위험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내년 2024년 비트코인은 돌아올까요? 자, 최근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1월 1일 가격은요, 16,740달러, 한화로 따지면 2,17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현재 가격으로 보면요, 벌써 5천만 원을 하나로 돌파했습니다. 37,495달러, 약 2배 가까이, 2배가 넘는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상승장과 이번 상승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장의 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직도 배 아픈 2020에서 2021년 그 시즌 비트코인 상승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1년 중반대까지 올라간 맨 왼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유동성으로 올라갔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 반감기 효과도 있어서 이 두 가지 효과로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당시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1억 가까이 갔었죠. 자, 현재 2023, 2024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서 비트코인 움직임은 현재 어떨까요? 자, 바닥에서 이마만큼이나 올해 1월 1일부터 이마만큼이나 현재 올라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수치만큼이 올라갔던 건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유동성이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유동성은 없었습니다. 변동성밖에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성이 없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왜 상승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왜 우리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또 몰랐을까? 좀 자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근 2년 가까이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시장이 그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주식 투자도 하기 어려운데 내가 굳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비트코인은 현재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1년이 돼갑니다.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올랐던 요건들 3가지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년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펀더멘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고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에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면 안 되지만 전쟁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의 해지 상품이 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재정에 대한 이야기. 이 3가지로 오늘 이슈 나비 효과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 확인해 보면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빠르면 내년 1월에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기점을 6월 15일, 지난 6월 15일 전후로 우리는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6월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된다라는 것은 거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했었는데요. 자, 6월 15일 이후에부터가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온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일단 무엇보다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에 대한 차이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이거 출시되는 게 뭐가 좋은 거에 대한 뭐가 좋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현물 거래,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을 사고 파는 게 현재가를 주고 사는 거죠. 이걸 현물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요, 현재가로 사는 게 아니고 미래 가격을
주고 미리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비트코인 이제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현물로 살 수 있는 건 지금 가상시장, 가상화폐 시장에서만 가능하고요. 주식시장, 금융권으로 넘어왔을 때는 선물로밖에는 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현물과 선물에 대한 차이를 보자면, 자,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음식점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내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물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지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물은 가게가 선불제입니다. 10,000원을 내고 밥을 먹었는데 밥이 맛이 없어요. 그래도 다 먹어야 된다는 걸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선물 ETF만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현물 ETF가 아니고 비트코인은 왜 선물만 출시가 됐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비트코인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데 당연히 이제 금융권들, 미국도 그렇고 이제 제도권에 있는 금융권들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의 장점은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다는 것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 가치를 땡겨와서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격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현재 SEC를 비롯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비트코인 선물 ETF의 장점인데요. 자, 아무래도 현물보다 선물이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성도 주지 않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물 ETF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재는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대형 운용사, 블랙록들을 비롯한 대형 운용사들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를 현재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미국의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관계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이겼다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에서는 현물과 가까운 비트코인 상품을 내놨었는데 거기에서 제재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계속 승소를 해냈고 그 내용을 보아하니 SEC의 논리도 조금 부서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월 15일 전후로 이번에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운용사들은 현물 ETF 해야지 말만 했습니다. 선물로만 운용을 했지 행동으로 나타난 게 없었습니다. 운용사들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6월 15일 이후에는 블랙록 등 피델리티 등 이 주요 운용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물 ETF를 해야겠는데, 왜냐하면 그레이스케일이 그동안에 했었던 수익성을 봤더니 이거는 미국에 있던 QQQ 같은 엄청난 ETF 다음으로 작년 수익률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수익률이 비트코인이 좋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매력은 운용사들에게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6월 15일 이후에 SEC의 대응에 맞춰서 운용사들은 좀 어떻게 했었을까요? SEC의 요구사항, 현물 ETF 너네 이거 좀 거래가 잘 되는 건지, 신빙성이 있는 건지, 신뢰성이 있는지 자료를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등한시했었는데요. 현재 6월 15일 이후에는 그레이스케일 이후에는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나서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함께 우리가 그렇다면 현물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요? 하면서 감시 공유 계약까지 맺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 거부만 했었던 SEC의 논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은 다르다. 특히 비트코인에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미 현물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믿을 만한 장치를 만든다면 충분히 현물 ETF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SEC의 논리는 점점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근본적인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우리 시장엔 뭐가 달라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 것 같은데요.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아마 이제 업비트라든지 가상화폐 계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현물 ETF가 되는 순간 우리가 주식만큼이나 가까이서 거래할 수가 있다는 게 현물 ETF의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랙록, 피델리티
엄청나게 큰 운용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증된 자산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솔라나 같은 사태를 좀 없앨 수 있다. 사기 가능성도 많이 줄어들 수 있구나. 믿을 만한 비트코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를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 수요가 수익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이라는 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비트코인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 블랙록 CEO가 언급한 이 비트코인의 순기능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될 수 있고 개별 국가 이슈도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가치 하락 방어 이 3가지를 좀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3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의 해지 상품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통화량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발행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우리 화폐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으론 비트코인이 좋은 장점이 있다. 자, 그다음 개별 국가 이슈 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달러, 금 쪽으로 우린 눈을 가고 있습니다. 그 달러와 금에 대한 차이는 이 표에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통화 가치 하락 방어도 가능합니다. 법정화폐가 소멸될수록 비트코인의 시장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이 3가지 이유로 함께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와 금, 비트코인 이 3가지 기능을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안정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는 은행에 당연히 의존을 해야겠죠. 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바로 금고에 넣어놔야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지갑만 있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트코인은 이미 정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자산이기 때문에 통제 가능성도 상당히 자유롭고요. 이동 또한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러와 금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달러는 아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얼마 전처럼 확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금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닐 가능성이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필요 인프라도 더 간단한 것.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 해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달러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얼마 전에는 기념비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디지털 위안화로 국제 원유 거래가 결제가 됐습니다. 그랬던 것도 있고요. 최근에 브릭스 국가들은 달러를 좀 벗어나자 탈달러 논의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달러가 현재 위태위태하다,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자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재정에 대한 3번째 이유를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다르게 얘기해서 천조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조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은 국방비로만 1,000조를 쓰는 나라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방 관련 지출보다 현재 미국이 내는 이자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879로 국방 관련보다 더 늘어났는데요. 이건 현재 미국 재정이 그렇게 정말 좋은 상태는 아니다.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자 비용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된다는 것이 미국에게 리스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 지출보다 이자 비용이 많아진다는 것, 미국이 현재 지난 여름에 했었던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이걸 내년으로 밀어놨거든요. 이거에 대한 리스크도 함께 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나왔을 때입니다. 때는 2011년인데요. 자, 그때 부채 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만큼이나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S&P는 그 당시 미국 정부의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 하향하는 등 네거티브 전망을 부여하면서 비트코인은 함께 올라갔고요. 2013년도 똑같습니다. 자, 이때는 S&P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를 부여하면서 고점까지 2,447% 비트코인이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한도 협상이 진통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그랬는데요. 현재 흐름도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부채한도 협상이 보류가 돼서 내년 2025년 1월 1일 재협상이 예정인데요. 이때와 맞물리게 국제신용평가사 S&P와 피치는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이 그림을 본다면은 다시 한번 비슷한 흐름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것도 함께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우리 친구들, NFT, 메타버스 등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지에 대해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요. 눈에 현재 비트코인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상화폐 시장에 겨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겨울이 오면서 NFT와 메타버스도 같이 겨울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NFT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결제 수단 자체가 코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하락된다, NFT의 가치도 같이 하락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FT도 영향을 받아서 그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NFT가 처음 나왔을 때 붐이 됐던 이유는 바로 희소성이라는 것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붐을 일으켰는데요. 이게 워낙에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니까 이 희소성 자체도 매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NFT 시장은 다시 좀 해보자라는 이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재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서 메타버스로 넘어가 보자면 메타버스도 이제 우리 가상화폐 시장, 가상 공간에 대한 이 가상이라는 교집합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팬데믹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팬데믹 이후 이제 엔데믹이 됐죠. 비대면을 할 이유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도 현재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봐야 될 것은 현재 애플이 메타버스에 조금 진심이라는 것. 이 XR 기기가 내년에 한 번 더 나온다고 하고요. 메타에서도 또 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과연 메타버스가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오른다면 메타버스의 시장도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친구들, NFT와 메타버스 모두 가상화폐와 커플링되는 현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선제의 조건은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먼저 일고,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빠지느냐, 금리 동결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 인하가 언제쯤 되느냐 하는 것도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면서, 자, 오늘 이슈 나비 효과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리뷰가? 그러니까요. 비트코인 받는 거. 사실 좀 어려워요. 네, 상당히 이쪽 어려운 투자하기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비트코인 오늘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배 아파서입니다. 네. 작년에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졌을 때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빠질 때 일주일에 5만 원씩 비트코인 담았으면 참 담자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주밖에 안 했거든요. 시장이 어려워지니 제 지갑도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제가 그걸 꾸준히 했다면 저는 지금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 130% 맞습니다. 올랐더라고요. 예. 정말로.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도 좋았지만 이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했으면 지금보다 더 수익을 그렇죠. 많이 냈을 텐데 라고 좀 아쉬워하는데, 그런데 또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계속해서 전망이 사실 좋긴 좋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혜리 씨한테 궁금한 건, 네. 혜리 씨는 비트코인 투자해봤나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저는 투자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워낙에 비트코인이 핫했잖아요. 주변에서 그렇죠.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너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뭐 나비효과도 비트코인 해주세요를 제가 했던 게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난 이번에는 나도 사도 되나? 나도 해도 되나? 이런 데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근데 잘 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전문가님들도 어려워하시니 그렇죠. 어떻게 박철수 됩니까? 매니저님 좀 어려워하시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코인 보면 좀 아프죠. 마음이. 손실을 봤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하지는 않는데 이게 막 로또 되고 싶은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근데 저는 2015년도로 가고 싶습니다. 아, 2015년도에 1,000만 원만 넣었으면 그래 안 받으면 2021년도에 40억이에요. 엄청납니다. 그 중간에 한번 한 2천만 원대에서 팔고 400만 원을 다시 담았으면 맞아요. 400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타임머신만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지금 배 아파서 하면 준비해온 거니까요. 네, 그래서 좀 여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비트코인 제가 앞서 얘기했던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박철순 매니저님 보셨을 때는 네. 이 ETF가 출시가 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장을 이끌 거라고 현재 보시나요? 저는 뭐 어떤 종목이든 아니면 이게 네. 코인이든 100%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ETF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실제 현물을 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기초자산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 상승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장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진짜 투자처구나라는 신뢰감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순기능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NH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보면 보수적으로 봐도 ETF가 만약에 현물 ETF가 상장되면은 100억 달러 들어온다. 긍정적으로 보면 900억 달러, 즉 뭐 금 ETF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비트코인으로는 현물 ETF가 된다면 확실히 제도권으로 올라온 자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기능이 있을 것이고 비트코인의 상승을 한번 더 공부를 해보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비트코인 공부할 자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고 꼭 이번에는 우리 모두 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슈 나비 효과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는 2부에서 또 우문현답에서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